안녕하십니까. 광주대학교 공과대학의 기계자동차공학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재직하고 있는 조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미 좀 이해를 좀 느끼시겠지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대학물리학과에 가가지고 학부와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가서 그 University of Oregon이라는 곳에서 이제 그 양자 광학, 퀀텀 옵틱스라는 그 분야를 갖다가 그 이제 이론 물리학 중에 하나인데요. 그걸 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제 그 잡을 잡기 위해서 이제 뭐 서울대에 1년 있다가 또 카이스트에서 또 4년 있다가, 그 제가 좀 늦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서울대 물리과와 그 종대 전자과, 그다음에 서울 의대는 탑 수준으로 같은 뭐 레벨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막 의대가 뭐 이만큼 올라가고 서울대 물리과는 뭐 많이 떨어졌죠. 지방대 의대가 오히려 서울대 물리과보다 더 나을 정도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제가 이제 유학을 하고 학위를 받고 들어오니까 물리학과들이 막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참 이 잡들이 막 없어지고, 그런데 제가 그 경희대랑 뭐 영남대학교 등등에 이제 어플라이를 해봤지만은 뭐 시큰둥했는데, 제가 그 물리학과 그 천재들이, 이른바 천재들이 간다는 곳에 갔더니 정말 천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당연히 뭐 탑 클래스가 아니니까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제 잡기도 그렇지만은, 근데 광주대학교에서 이제 광통신공학과에서 이제 교수를 뽑는다고 그래서 이제 어플라이를 해봤더니, 참 전남대학교는 제가 제 선배 뭐 후배들이 있지만은 거기는 다 이제 이쪽 광주 전남 사람들이 많고, 경상도 쪽에서 온 또는 영남 쪽에서 온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광주대학교 갔더니 그날 하루 종일 다 하루에, 그러니까 서류 심사는 물론 그 전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 강의하고 뭐 면접하고 나서 집에 가지 마라, 한 2시간 정도만 기다리시라, 이 자리에서 오늘 발표를 하겠다.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한 달쯤 걸리거든요.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뒤에 일이 일어납니다. 전화 와가지고 한 장 가져올래 뭐 이런 걸 제가 직접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그 당시 김인곤 이사장님께서 계실 때 저는 아무런 연고도 없고, 그 다음에 제 나머지 경쟁자들은 6명이 있었는데 전부 이제 이쪽 분들이라서 나는 기회가 없겠거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2시간쯤 기다리니까 부르는데, 교무처장님 오셔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 다 훌륭한 분들인데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 이거는 신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그리고 좀 아쉽지만은 같이 좀 안 된 분들은 다음 기회를 뭐 하시라고. 그래서 저를 마지막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동 먹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깨끗하게 아무런 그것이 없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너무 이제 행복하게 광주에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걱정도 많았죠.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살아계실 때, 야, 니 거기 가서 고생할 텐데 말 조심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좀 그런 것은 있었지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뭐 두서없이 지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호남, 요새는 지금 어떠냐면 호남 그 사람들만 막 뭐 민주당만 지지하고 뭐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제 오늘 바로 친구한테서 어제 행사가 이제 뭡니까 DJ 센터 앞에서 우리가 행사했지 않습니까? 대학생 호남권 대학생 뭐 연합 탄핵 반대 집회를 했었는데, 제가 가서 이제 뭐 연설 좀 하고 했더니 이제 그 신문에 조선일보에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아침에 이제 막 전국에 있는 친구들이 신문 보고 전화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영탁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기 우리 단톡방에 너 부를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동기 단톡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 거기 단톡방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 맨날 정치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너희 새끼들 나 싫어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야 누가 정치 종교 이야기는 안 하잖아, 너 하지 마라. 그럼 다 대구 애들이 그렇습니다. 대구에 제 너인고등학교 그 동기들, 그리고 또 서울대학교 동기들이 그 그룹에 가서
저는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막 저 위태위태한 너무 곧 넘어갈 그런 지경이라서 이 나라 걱정이 하루 잠을 못 자겠는데 얘네들은 뭐냐면 같이 산 가는 이야기하고 해외 여행하는 이야기하고 뭐 술 마시는 이야기하고 이런 거 하자는 겁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래요. 이 미친놈들. 그래서 제가 이런 놈 그런 그룹이라면 배워가지고 너희들 뭐다 써먹으려고 그러냐. 너희들 몸보신하고 돈 벌기 위해서만 배우느냐. 서울대 나왔다는 놈들이 그 한다는 짓거리가 그게 뭐냐. 그건 다 너희들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지금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보다 뭐 정보 없는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그 오피니언 리더들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얘들 다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히 아까 저기 우리 김성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제 부정선거 문제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굉장히 뭐 디테일하게 좀 들어갔는데요. 그걸 호남 자유포럼과 대한포럼에서 이제 그 소개를 해 드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특히 박원식 대표 같은 분 그분들은 아예 그 이야기 하지 말라고 저를 방에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마 우리 대통령님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이제 깨어나셨고 해가지고 이제 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하려고 하면은 우리 경상 영남 쪽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믿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국의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이 40대, 50대, 60대 여기까지는요 잘못 배워가지고 어떻게 교육이 됐는지 그게 아마 이제 김일성의 정말 그야말로 그레이트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지전에 입각한 그람스의 진지전에 입각한 소위 말해서 공산화의 그 한 제너레이션 동안 일어나는 30년 동안 일어나는 그런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간 겁니다. 무차별을 먹혀 들어가가지고 영어는 할 것 없이 젊은 놈들이 이른바 배웠다는 놈들 특히 서울대 법대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가장 사상적으로 취약하게 되어 있고 얘네들이 가장 그 당시에 그때 아마 그 교수들이 아마 그런 성향이었던 모양인데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다 좌파입니다. 저 경상도에서 나온 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른바 저 법원의 판사들이라든가 헌재에 있는 뭐 헌재 판관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전부 보면은 기도 안 차지 않습니까?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정말로 지금 현재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게 현재 뭐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 있어서 체제 전쟁입니다. 지금 이걸 갖다가 우리가 만일에 지게 되면 우리는 홍콩 꼴이 나는 거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는 없어지고 종교의 권한도 자유도 없어지고 이건 뭐 이제는 그다음에 그 뭐 경제는 뭐 그냥 바로 무너지고 홍콩이 지금 여러분 가보시면은 정말 홍콩은 지금 옛날 홍콩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되기 전에 중국에 넘어가기 전에 홍콩을 갔었는데 그때는 홍콩 정말 갈만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미국 갈 때만 하더라도 그때가 1990년대 저도 좀 늦게 나갔습니다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그 대사관까지 가가지고 서울까지 기어 올라가가지고 비자 그 인터뷰하고 받아가지고 참 정말 이카노미 석에 어디 구질에 앉아가지고 참 진짜 발발 떨면서 그 미국 대륙에 처음에 떨어질 때 그때는 참 정말 어디 촌놈이 와가지고 참 힘들었죠 처음에는. 그러나 요새는요. 미국이나 어디 있든지 제가 뭐 그다음부터는 이제 학회를 하기 위해서 학회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야말로 뭐 제 돈이 아니라 그 연구비로 이제 뭐 가는데 때 옛날에는 연구비로는 그 이카노미석밖에 못 타는데 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비즈니스 클래스를 갖다 탈 수 있게 이제 되더라고요. 그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이제는 뭐냐면 비자도 필요 없고 우리나라 패스포트 여권 있지 않습니까? 코리안 패스포트는 재패니스 패스포트보다 더 강력해요. 이건 뭐 정말 어딜 가더라도 그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유럽도 마찬가지로 가면은 다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시 돌아보고 그런 정도로 이 정말로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강국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대통령께서 계엄을 때리신단 말이에요.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나서 또 계엄이 즉시 또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여기 갖고 온 것이 뭐냐면 우리 광주대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건데 이게 지금 언제 쓴 거냐 하면 12월 5일 날 쓴 글입니다. 12월 3일 계엄이 터지고 12월 4일 날 광주대 교수들이 대통령을 탄핵하자 시국 성명하자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광주대 교수님께 드리는 글이라면 쓰면서 당신들 그러는 거 아니다. 이 디테일 같은 이야기를 들어봐라라고 지금 한 뭐 서너 페이지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듣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반응이 한 전체 교수들이 다 읽었는데 반응이 아무도
보통 이제 막 리플라이가 들어오고 막 여기 막 반론이 거의 막 욕설에 가까운 반론이 막 올 튈 수도 있는데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뭐 이 그것보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런 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저기 특히나 그 유럽 사람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캐나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특히 여자들이 밤 2, 3시에 저 파자마 바람으로 그 편의점 가서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나라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도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일본도. 우리나라는 뭐 서울 제일 시골 할 거 없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없고 이만큼 평화로운 나라가 없고 그 다음에 살기도 이제는 그 GDP조차도 일본을 제쳤지 않습니까? 그 1인당 GDP가 지금 우리나라 일본 제쳤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말이죠. 바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400조를 갖다가 흘리고 하니까 그걸 누가 갚아야 되느냐? 우리 젊은 세대들 10대 20대들이 갚아야 되거든요. 그건 누가 갚습니까? 우리는 안 갚습니다. 우리는 그냥 연금 받아가 살면 그만이에요. 우리는 전 아마 제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연금 좀 줄 수도 있겠어요. 나라가 이제 국력이 떨어지면 제 연금도 깎이겠죠, 당연히. 그거야 뭐 재팔자를 하겠지만은 지금 아무 죄도 없는 10대, 20대 이 애들은 뭡니까? 걔들한테 400조를 뜯어가지고 자기들 표팔이를 해놨으니까 그걸 좋다고 표를 찍어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정말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삼성을 갖다가 그렇게 좀 뭉개가지고는 삼성 이재용을 갖다가 그렇게 하고 갔다리 지금도 아직도 아마 지금 다 해결된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저는 제가 알지도 못했던 TSMC라는 대만의 타이완의 그 전자회사가 그야말로 삼성이 우리는 제1위인 줄 알았는데 어느 사이에 완전히 초격차가 벌어졌는데 TSMC가 1위고 삼성은 지금 한참 떨어진 2위란 말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지금 AI 시대, 그 다음에 소위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특히 소위 퀀텀 컴퓨팅이라든가 양자 뭐 이런 어떤 지금 새로운 어떤 먹거리를 갖다가 기술을 갖다 개발하고 해야 될 때에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는 지금 주춤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좋던 원자력 그 발전 기술도 그걸 갖다 5년 동안 묵혀버리니까 카이스트하고 서울대 원자력 핵공학과에 다 애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 5년의 공백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게 제일 그러니까 탑 기술자들이 전부 중국으로 또는 뭐 유럽으로 프랑스로 이렇게 대부분 다 중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은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을 훔쳐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간첩법을 갖다 개정을 하자고 여당하고 대통령이 내놓은 게 뭐냐면 간첩의 대상을 갖다가 적국 북한이 아니라 외국으로 하자.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 애들 갖다가 간첩으로 처단을 못합니다. 처벌을 못하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걸 처벌하기 위해서 간첩법을 개정해서 적국에서 외국으로 말을 바꾸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 그 중국으로 팔아먹는 놈도 그렇고 중국에 와서 우리나라 간첩질을 하는 놈들도 잡아서 간첩법으로 다스릴 수 있으니까 그걸 방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그걸 갖다가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개정이 안 돼 있어요. 허구한 날 노란 봉투법, 그다음에 양곡법 이따구 소리를 해가지고 노란 봉투법은 어떠냐면은 외국 자본들이 못 들어오게 만든 법이에요. 왜 무슨 뭐 기업에 뭐 좀 잘못되면은 거기에 그 소위 뭐 회사 책임자들 다 처벌하는 그런 법이니까 누가 그 외국 자본들이 들어오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지금 그런 식으로 막아두는 게 지금 이 야당의 거대 야당의 지금 그다음에 진보당 뭐 이런 얘들은 정말 진짜 무슨 저 애들은 참 이상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공산화 되면요 정말 뭐 끝이 쟤들도 쟤들도 옛날 북한 이 공산화 됐을 때 남로당의 박헌영이 북한에 올가서 바로 숙청되지 않았습니까?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공산화 되면 얘들은 절대로 쟤들도 못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어떤 아이디어가 없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갈 길은 참 이렇게 멀고 하는데 또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이 그래 이제 광주에 와가지고 보니까 저는 이제 한 20년 동안은 한 5년 동안은 입을 닫고 있었죠. 그다음부터는 제가 아예 우리 동료들한테 또는 동료 선배들한테 골프 운동을 한다든가 할 때 저는 우파입니다. 저는 보수니까 그렇게 제가 그렇게 말을 하도록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저하고 말은 안 섞는데 제가 말을 하도록 반박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광주에서는 그래도 이제 스펙이 가장 좋은 놈 중에 하나니까 제가 뭐라 그래도 이제 잘 대들지는 않는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조금씩 저한테 어제도 광주대에서 3사람 교수분이 오셨어요. 집회에 우파 집회에 그분들 다 해남 분이고 또 이게 전남 어디 분이고 한데 그런 분들이 광주대에서도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해갖고
거. 그 제가 그 뒤로 와서 이제 광주에 여러분들 뵙는데 특히 그 호남 대한 포럼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했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저번에 그 와서 봤고 아 광주에 이런 정말 참 정신 똑바른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저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정말 야 광주 이래서 어떡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음속에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저희 저 이승만 학당의 한 21기 그 화구 중에 한 분이 김환란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는 집안에서 완전히 외톨이다. 와서 울더라고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광주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남편 자식들한테 아무 말도 못 하겠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은 막 자기를 또라이 취급한다고. 그래서 제가 광주대에서 하는 조그만 그 프로그램에서 와가지고는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통하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좋다. 근데 거기에도 다 광주 전남 사람들이고 한데 저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예, 그 말씀드렸다시피 참 이 나라 정말 진짜 참 기가 막힌 나라인데 옛날에 지금 바로 여러분 저 유튜브 들어가서 조선시대 말 한말에 조선시대 말의 그 영상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처참한 영상이 나올 겁니다. 정말 그때요 조선시대 국가의 백성의 반이 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성 이름이 없었어요. 말똥이 뭐 마당쇠 돌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준 어떤 기회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니면 벌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그걸 갖다 그런 조선 시대의 그 양천의 반상의 그 질서를 갖다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고 과연 민주국 그러니까 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을까? 왕국이 아니라 민국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좀 사실은 좀 회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당시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나라는 정말 스스로 이게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조선시대는 여러분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대한 어떤 환상들 갖다 교육을 받고 하는데 실제로 조선시대는 정말로 처참한 나라였습니다. 세종시대 정말 아주 찬란한 문화인 것 같죠? 세종 이 양반도 참 물론 그 당시에는 또 피어나는 가장 좋은 때였지만은 세종 이 사람이 뭐냐면 노비법을 갖다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반의 아비지만 엄마가 천민이라면 얘는 무조건 천민이다. 그전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그걸 강화시켜가지고 천민을 계속 늘려나는 겁니다. 왜? 천민을 갖다가 사용을 해야지 양반들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로마에서는 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귀족부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쟁이 나면 전쟁이 나서 죽는 사람은 천민들, 양민들밖에 없어요. 귀족은 세금 낼 의무도 없었고 병역의 의무도 없는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그런 어떤 개념이 없는 나라였어요. 이 사람들은 천민들 밑에 있는 사람들 백성들을 갖다가 구워 삶으면 다 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일제가 맡은 그 민족법을 통해서 그랬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모두 그래서 성실을 얻은 겁니다. 제가 창녕조가 그러면서 양반이 없네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럼 양반이 뭐합니까? 양반은 양반끼리만 이렇게 혼인을 하다 보니까 피가 안 섞여가지고 DNA가 별로 좋질 않아요. 차라리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섞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참 다행히 이 좋은 나라를 만들었고 조선 시대 특히 그런 어떤 아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한 직책에 있는 양반들이 그런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나라. 조선 시대는 도로가 없었습니다. 왜 없었습니까? 도로를 만들자고 연안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가가지고 청나라가 보고는 완전히 눈이 뒤집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누굽니까 임금이 영조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도로를 갖다 만들어야 됩니다. 수레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경제가 더욱 나아집니다. 하니까 양반들이 뭐라 그러냐? 도로를 왜 만드냐? 수레를 왜 굴리냐? 노비 시키면 밑에 하인 시키면 되는 걸 가지고 그걸 왜 네가 수레 끌고 다니라고 그러냐? 아니 하인이라도 수레 끌고 다니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하인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하인 시키고 다니면 되니까 도로 만들 필요 없다. 이 수레를 끌려고 하면 도로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도로 날라 그러면 수레를 끌려면 도로를 놔야 되는데 그거 귀찮으니까 하인시키면은 요런 오솔길도 다 잘 가는데 산도 잘 넘어가고 하는데 뭐하러 도로를 뚫느냐, 도로 만들고 불 뚫고 왜 그러냐 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조선이었습니다. 그게 영정조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흥의 시대. 정말로 보면은 그 지금 제가 요새 뭐 하여튼 그 정조 역시도 마찬가지. 참 우리 그 디테일의 그 뭡니까 조선왕조실록을 갖다 읽어보면은 참 진짜 우리나라 참 조선 시대는 오히려 고려 시대까지는 굉장히 그 참 우리가 자랑할 만한데 조선은 오히려 그래서 우리 돈의 화폐에 보면 전부 조선 시대의 인물밖에 없는 것도 사실 저는 굉장히 불만입니다. 신사임당 그 도대체 5만 원짜리 박히는 것도 나는 정말 그 얼굴이 실제 얼굴이라고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미국의 그 100달러짜리는 벤저민 프랭클린 그 양반 과학자이자 저기 정치가이고 또 한 물리학자였고 그런 또 법학자였고 그 위대한 그 인물이 다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참 부럽죠. 그리고 저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이 내용은 다음에 제가 나올 때 그때 한번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러분들 많은 시간 장시간 또 앉아 계셨으니까 뭐 두서없이 이 정도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